중고서는 무조건 맞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이론이 무조건 맞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의 이론에 허점이 있더라도 여러 개를 버무리면 완벽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틀린 것들을 아무리 다 모아도 그 출발점에서 틀려 있기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격국, 왕세, 용신, 조를 통합하면 완벽한 이론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학자라면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문이 발전합니다. 시공명리학은 틀린 부분은 틀리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십간과 십시는 갑을병정 10개 천간 글자들을 기준으로 살핀 것이다. 삼합운동은 12지지를 9개월 단위로 굵게 살피는 것이다. 12신살은 삼합운동의 변화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핀 것이다. 천간과 지지를 동시에 살피는 방법은 유일하게 12운성밖에 없습니다. 12운성은 천간 에너지가 12개의 지지 공간을 지나는 동안 어떤 파동 상태인가를 살피는 것으로 그 기준점은 천간 10간입니다. 명칭이 12운성이라고 기준을 12지지에 두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기에 시간이 역류할 수 없다면 왜 대운만 역행하는가?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죠. 고대에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기준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명리학의 모든 기준은 시간이 순행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예로 사주팔자는 연, 월, 일시로만 흐릅니다. 시공간의 순차적 흐름을 무시한 주장이 연주를 기준으로 월주를 받았는데 월지에 있는 지장간 글자가 연간이나 월간으로 투간한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매년 세운의 시간도 거꾸로 흐르지 못합니다. 사주팔자와 관계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 특징 때문에 순행합니다. 십간도 갑을병정에서 계속까지 갔다가 다시 갑으로 순행합니다. 삼합운동도 신에서 자로 또 진으로 순차적으로 흐릅니다. 12신살도 역시 지살에서 시작하여 화계를 거쳐 겁살, 제살, 천살을 지난 후에 다시 지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2운성의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명칭이 12개의 지지를 지칭하는 것 같아도 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절대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주팔자는 시공간이 뒤죽박죽 흐르나요? 이런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공간 단위가 전혀 다른 것을 사주팔자에 마구 섞어놨기 때문이죠. 연주는 대략 365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주는 대략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주는 대략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시주는 대략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공간 단위를 사주팔자에 섞어 놓으니까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름에도 사주팔자 시공간이 좌충우돌하면서 형충파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것은 인간에 국한하는 시공간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라는 주장은 유일하게 대운뿐입니다. 대운의 시간은 순행도 역행도 가능하며 오랜 세월 그렇게 활용해왔죠. 대운의 기준은 월지로 그 월지, 그 특징은 공간, 물질, 육체, 환경으로 모친으로부터 내가 몸을 받아서 탄생한 공간이며 새끼의 출발점이죠. 따라서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 대운은 오로지 나 개인만의 기준점입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의 주장에 거스르는 대운은 개인의 삶을 살피는 것이기에 순행도 역행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없기에 대운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십간, 12운성, 삼합, 12신살, 12지지, 세운의 시간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구는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 대운만이 유일하게 순행도 역행도 가능하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십이운성은 순행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십이운성의 음색양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음색양사 오류를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 번째, 장생제의 의미입니다. 진술충미에 저장된 음지를 활용하여 인사시내로 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양기가 동하는데 그것을 장생지라고 부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진술충미 속에 무언가 있기에 장생지가 생겨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양음 운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무조건 사계도를 펼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진사, 진토 속에 을이 있기에 사중 경금이 꽃으로 변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 과정을 경금이 사화에서 장생했다고 설명하지만 을이 경으로 무령을 바꾼 것에 불과하죠. 미신, 미토 속에 정화가 있기에 신중 임수가 생겨나 신금의 장생지를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물이 생겨나는 이치로 빛을 수렴하는 정화가 있기에 수기가 모이기 시작하여 임수가 신월의 장생지를 만납니다. 술해, 술토 속에 신금이 있기에 해중 갑이 생겨났으며 해수에서 장생지를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사계도 설명처럼 신금이 해수에 풀어지면 콩이 콩나물로 바뀌는 이치죠. 축인, 축토 속에 개수가 있기에 인중병화가 생겨나고 인목에 장생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개수 발산 에너지가 자월부터 빅뱅으로 발산하면 병화가 인월의 장생지를 만나죠. 즉 개수가 병화로 에너지 특징을 변화합니다. 장생지의 개념이 명확해졌나요? 진술충미 지장 간에 음질이 있기에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양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장생지라 부릅니다. 그럼 을목을 기준으로 장생지의 좌우를 살펴보죠. 갑이 오화에서 사지를 만나기에 을이 오화에서 장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미토 속에 무언가가 있어야 양기가 동해야 하는데 오화의 양기는 병화밖에 없죠. 을이 병화가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본 이치, 양음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음생 양사가 틀린 이유들은 많지만 장생지 하나만으로 설명이 충분합니다. 양관과 음간은 기와 질처럼 다릅니다. 양간이 동하고 나서야 반드시 음질이 완성됩니다. 예로 해묘미 삼합 운동의 경우 갑이 해에서 장생한 후 인월의 에너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기에 음간 을목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따라서 을의 에너지는 인월의 장생지를 얻어서 오화에서 극대화되어 줄어들고 술토에서 에너지가 무력해집니다. 지금부터 을목의 12운성을 음생양사 논리가 아니라 순행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볼까요? 을의 에너지 특징은 좌우로 펼치다로 12개의 지지를 지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핍니다. 을목이 인월을 만나면 장생지, 갑이 축월을 지나 인월의 뿌리로 안착하기에 갑에 기대어 살아가는 을은 뿌리를 근거로 땅 밖으로 드러날 여건을 마련하여 장생지라 부르죠. 하지만 땅 속과 땅 밖의 차이만큼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을목이 묘월을 만나면 육지로, 갑의 상승하는 기운으로 새싹이 땅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갑이 을의 무령으로 바뀌고 을은 좌우로 펼치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좌우로 펼쳐지면서 성장하기에 매일 형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욕지라 부릅니다. 을목이 진월을 만나면 관대지로 인묘진을 지나면서 갑에 의존해 성장하던 을이 1차로 성장을 정리하고 4월에 꽃으로 무령을 바꾸려고 준비하죠. 인묘진을 지나면서 성장 위주의 운동을 했다면 4호미를 지나면서 꽃 피고 열매 맺고자 무령을 바꾸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자 진월의 성장을 조절하는 상태를 관대지라 부르죠. 을목이 4월을 만나면 록지로 온도가 더욱 오르면서 을은 꽃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좌우로 펼치는 에너지가 극대화된 곳으로 이런 상태를 록지라 부르며 12신살로 망신이라 부릅니다.
새싹으로 있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몰랐는데 꽃을 피니까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상태를 12운성으로 걸록, 12신살로는 망신이라 부릅니다. 을목이 5월을 만나면 왕지로 을목이 경금화되는 과정에 열매 맺는 공간을 만났죠. 즉 5월의 지장간에는 병화 정화가 있는데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을목의 무령에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꽃은 시들고 반대급부로 열매를 맺죠. 그렇다면 왜 왕지라고 부를까요? 을목의 좌우로 펼치는 에너지가 병화에서 극점에 이르러 정화의 수렴작용 때문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명확하죠? 을목이 미월을 만나면 쇠지로 을목이 미토를 만나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 이릅니다. 5월에 열매 맺기에 좌우를 펼치고 꽃 피울 이유가 없죠. 미월에 열매가 성장 완료하여 좌우로 펼칠 이유가 없어진 상태를 쇠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을목의 에너지가 점점 쓸모 없어져 가는 시공간에 접어든 겁니다.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병지로 을의 에너지는 답답해지고 금기의 움직임이 둔한 상황이죠. 을경합하는 시기로 을의 기운은 거의 사라져가기에 병지라 부르며 목이 금의 무령으로 변화해 갑니다. 을목이 6월에 만나면 사지로 6월에 열매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새싹이 봄의 좌우로 펼쳐진 이유는 꽃 피고 열매 맺어 가을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죠. 6월의 을은 좌우로 펼칠 필요가 없는 시공간에 처했고 이런 상태를 을이 6월에 사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을목이 술월을 만나면 묘지로 술토는 이노술 삼합 운동을 끝낸 것으로 을은 낙엽으로 떨어져 술토에 저장되어 유금을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 묘지라 부릅니다. 을목이 해월을 만나면 절지로 을이 좌우 확산하려면 개수와 병화가 필요한데 해수에서 유금 상태로 움직일 수 없죠. 따라서 을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해수 속의 갑에 의지하여 인월을 기다리는데 이런 상태가 절지죠. 절지란 좌우로 움직이려는 을의 에너지가 빛이 전혀 없는 해수에서 꼼짝도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을목이 좌월을 만나면 태지로 해월과 좌월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태지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월에는 유금만 있으나 좌월에 개수가 빅뱅하면서 일양을 만들기에 을목이 움직일 여건이 마련됩니다. 좌우로 펼치는 에너지가 자수에서 미약하나마 기틀을 마련하였기에 태지라 부르는 것이죠. 을목이 축월을 만나면 양지로 을의 근거지 갑이 축토에 뿌리 내리고 인월의 존재를 드러낼 준비를 하기에 갑의 도움을 받으면서 탄생을 기다립니다. 인월에 갑이 뿌리 내리면 을목은 인목에 장생하여 묘월에 땅 밖으로 드러나 좌우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행하는 시간의 이치와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면 12운성에서 주장하는 음색양사가 틀려 있음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논리를 설명했던 출판서적 지장간의 원리를 인용하여 대학원에서 이미 석사학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